사돈, 남의 기 없이고 와서 멀뚱히 서 있지만 말고 바닥걸레질이나 좀 해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의 손에 억지로 걸레를 쥐어주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 남편의 외면, 그리고 번쩍이는 새 식당 바닥에 구겨지듯 비친 엄마의 지친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제 심장의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제 친정 엄마의 손에 쥐어준 것이 자신의 화려한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망치가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망치를 휘두를 사람이 지난 세월을 숨죽여 살아온 세상에서 가장 조용했던 우리 엄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끔찍했던 개업식 날이 있기까지 저는 수천 번의 아침을 눈물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습니다.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남편을 뒤로하고 소리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남편의 아침상만큼은 꼭 제 손으로 차려야 한다는 저만의 강박과도 같은 습관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고 노릇하게 구운 생선이 접시에 담길 때쯤 어김없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머님.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세요? 일찍 일어나긴. 벌써 6시다. 우리 아들 아침은 차려주고 있니? 네, 그럼요. 지금 막. 오늘 국은 뭐냐? 또 짜게 끓이는 건 아니지?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 아들 혈압 높은 거 알면서 자꾸 짜게 먹이면 안 된다. 내가 남편 건강을 생각해야지.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침 이슬처럼 차가웠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시면서도 당신 아들의 건강만큼은 원격으로라도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신경 써서 싱겁게 끓였어요. 내가 신경 쓴다고 그게 되니. 내 입맛이랑 우리 아들 입맛이랑은 다르잖니. 아무튼 이따 오후에 잠깐 들러라.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는 알지? 내일 모레. 제 달력에는 그 어떤 표시도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달력에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당신의 65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제 한숨도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어머니 전화하셨더라. 당신이 끓인 찌개가 또 짜지 않냐고 걱정하시네. 언제 일어났는지 남편이 등을 긁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게 건네는 첫마디는 늘 시어머니의 전언이었습니다. 당신 아내의 안부를 묻기 전에 당신 어머니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남자. 그게 제 남편 김진우였습니다. 알아. 이따가 오후에 잠깐 들르시래. 그래. 잘 됐네. 가는 길에 백화점 들러서 어머니 선물이나 하나 봐. 이번 생신엔 특히 신경 좀 쓰라고 어제도 나한테 신신당부하시더라. 남편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시원한 물만 꿀꺽꿀꺽 들이켤 뿐이었습니다. 신경 좀 쓰라니.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생신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제 딴에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닌 타박뿐이었습니다. 작년엔 건강보조식품 해드렸더니 날 벌써부터 노인 취급한다며 화내셨잖아. 재작년엔 현금으로 드렸더니 며느리 정성이 겨우 이거냐고 하셨고
에이, 다 당신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 엄마가 원래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속은 안 그렇잖아. 속은 안 그렇다고요? 저는 그 말을 지난 10년간 수백, 수천 번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그 말을 외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달고 다른 그 말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텅 빈 껍데기처럼 공허하게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명품관을 몇 바퀴나 돌았지만 마땅한 선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있었지만 제 주머니 사정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 있었고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빠듯한 생활비가 전부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저는 인근에 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엄마, 나 서윤이야. 시어머니 생신 선물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혹시 좋은 생각 없을까? 우리 딸. 또 그 일로 속 썩고 있었구나. 안 사돈 취향이 워낙 까다로우시니 엄마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얼마 전 엄마가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며 좋아하시던 수공예 브로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름 없는 장인이 만들었지만 자개의 영롱한 빛과 섬세한 세공이 백화점 명품 못지않게 아름다웠던 물건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때 말했던 그 자개 브로치 아직 있어? 어머님이 화려한 걸 좋아하시니 마음에 들어 하실지도 모르잖아. 아이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네. 있지. 엄마는 아까워서 해보지도 못하고 모셔만 뒀는데. 그럼 내가 그걸로 선물해드리면 안 될까?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지금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는 듯 했지만 이내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에 들러 엄마가 곱게 포장해둔 브로치를 받아왔습니다. 영롱한 자개빛을 보니 이번만큼은 시어머니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엄마의 안목을 빌린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동네에서 가장 비싼 한정식 집의 가장 큰 방을 빌렸습니다. 온갖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북적였고 시어머니는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채 여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와 남편이 인사를 건네자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래, 왔구나. 근데 선물은 뭐냐? 올해는 또 뭘로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준비했어?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준비한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안목이 워낙 높으셔서 제가 감히 고를 수가 있나요? 저희 엄마께서 어머님 생각하며 특별히 구해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콧방귀를 뀌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영롱한 빛의 자개 브로치가 모습을 드러내자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위에서 선물을 구경하던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브로치네. 참 곱다. 그러게, 자개 빛깔이 참 오묘하니 예쁘네. 하지만 칭찬도 잠시 시어머니는 브로치를 집어들어 이리저리 살피더니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곱긴 뭐가 고와. 딱 보아하니 인사동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구먼. 예, 서윤아. 내 안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내 엄마가 구해준 걸 핑계대면 내가 모를 줄 알고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 취향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런 촌스러운 걸 선물이라고 내밀어? 보는 내가 다 창피하다 얘.
시어머니의 외침에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안목을 빌린 제 얄팍한 수가 처참하게 간파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너 미쳤어? 왜 그래? 참아. 엄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틀린 것도 아니라고요? 남편의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브로치를 상자 안에 아무렇게나 던져넣더니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그 상자를 가방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쌓아온 인내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생일 파티가 끝나고 저는 엄마를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까지 험한 꼴을 당하고. 아니다. 내가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변변찮아서 우리 딸 어깨 한번 못 펴게 만들고 다 내 탓이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추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 엄마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마 바로 떠나지 못하고 엄마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님 세 글자. 또 무슨 트집을 잡으시려는 걸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머님. 나다. 오늘 잔치는 영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제대로 된 걸 한번 해봐야지. 네? 그게 무슨... 나 식당 하나 차리련다. 아주 크고 화려하게. 그러니 너 돈 좀 해와야겠다. 알았지?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전화만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차릴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방금 전 엄마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촌스러운 싸구려라며 내팽개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저를 나무라던 남편의 얼굴도.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핸들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차 안에서 제 울음소리는 갈 곳을 잃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 지독한 악몽은 대체 언제쯤 끝이 나는 걸까요?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을 차리겠다는 폭탄 선언은 무거운 바위가 되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돈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상식이 통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리고 그 무슨 수의 끝에는 늘 제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저를 호출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일찌감치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혼자서 시어머니 댁 현관문을 여는 제 발걸음은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웠습니다. 왔니? 앉아라. 어젯밤에 내가 한 말 곰곰이 생각해봤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겠어. 내 시아버지 평생 벌어다 준 돈으로 이만큼 사는 것도 지겹고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않겠니? 어머님, 하지만 식당이라는 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리도 봐야 하고 음식 솜씨도 있어야 하고 얘는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내가 다 생각이 있다. 자리는 벌써 봐둔 곳이 있고 주방장은 내가 잘 아는 사람 쓰면 그만이야. 문제는 돈이지, 돈.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 내 친정에 가서 이야기 좀 해라. 내 아빠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이 좀 있다고 들었다. 안 사돈이 그래도 평생 성실하게 사셨으니 딸내미 시어머니가 사업한다는데 그 정도는 보태주실 수 있지 않겠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엄마가 홀로 노후를 보낼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걸 지금 당신 사업 자금으로 내놓으라니요.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돼요. 그 돈은 저희 엄마 혼자 쓰시기에도 벅찬 돈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게 정말...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냐? 내가 시집와서 살림 미천이라도 제대로 해온 게 있어. 아니면 싹싹하게 굴어서 내 사랑이라도 듬뿍 받은 게 있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가 사업 좀 해보겠다는데 토를 달아? 내가 내 남편한테 이혼하라고 하기 전에 당장 가서 돈 마련해 와. 시어머니는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귓가가 윙윙 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발 내 편이 되어달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다녀왔어? 뭐라고 하셔? 식당 차리신다고 친정에서 돈 좀 가져오라고 하시네. 그래.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설마 안 된다고 한 건 아니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를 위로하고 시어머니를 말려주기를 바랐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노후자금이야.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해? 서윤아, 진정하고 들어봐. 우리 엄마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잖아. 식당에서 돈 벌면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주신대. 요즘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조건 아니야? 장모님한테도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기회? 그게 어떻게 기회야? 평생 모은 돈을 성공할지 망할지도 모르는 식당에 쏟아붓는 게 당신 정말...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안목이라는 게 없는 거야.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손 떼는 것마다 다 성공시키는 사람이야. 이번에도 분명 대박 날 거라고. 당신은 그냥 우리 엄마 믿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럼 중간이라도 가. 믿으라고?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 엄마가 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생신날 사람들 앞에서 그 브로치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아, 그 얘기 좀 그만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속 좁게 굴어? 엄마도 다 이유가 있으셨겠지. 당신이 좀 더 싹싹하게 굴었어 봐. 엄마가 그러셨겠나? 남편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미가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딴 섬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돈은 언제 마련할 거냐고 닥달했고 남편은 옆에서 언제까지 엄마 속을 썩일 거냐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천근만근 같은 발걸음을 이끌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딸. 안 그래도 한번 올 때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앞에만 서면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뭐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인 것을. 내가 힘이 없어서 우리 딸이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상자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통장 여러 개와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거면 되겠니? 안사돈 사업하신다는데 부족하면 안 될 테니. 엄마는 제 앞에 돈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그 돈의 무게가 고스란히 제 심장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주름진 손, 갈라진 손톱,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이 이 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안 돼.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 이건 엄마 평생인데. 내가 내 평생이지 돈이 내 평생이냐? 엄마는 너 하나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다. 이 돈으로 내 시어머니 비위 좀 맞춰드리고 우리 딸 더 이상 눈물 흘릴 일 없게 된다면 엄마는 그걸로 좋게. 엄마는 제 손에 억지로 돈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의 감촉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피와 땀이 담긴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돈 봉투를 보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우와, 정말 마련했네. 역시 장모님밖에 없다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장모님도 다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자, 얼른 엄마한테 갖다 드리자. 우리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남편은 철부지 아이처럼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돈이 엄마의 남은 인생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돈이 또 다른 지옥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역시 내 며느리야. 내가 이 돈으로 꼭 성공해서 내 엄마한테는 원금의 2배로 갚아줄 테니 걱정 말라고 전해라. 시어머니는 호언장담했지만 저는 그 말을 조금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식당 계약을 마쳤다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택한 곳은 신도시 상가 중에서도 가장 목이 좋은 1층 코너 자리였습니다. 어떠냐? 기가 막히지? 내가 이 자리를 잡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 건물주가 좀 깐깐한 사람이라던데 마침 임대료도 시세보다 싸게 내주고 여러모로 나를 좋게 봐준 모양이야. 다 내가 복이 많아서 그런 거지.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 안을 둘러보며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엄마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릴 곳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두운 가게 안에서 한 줄기 희망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피눈물이 담긴 돈은 시어머니의 욕망을 채우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상가 내부는 하루가 다르게 박경자의 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드릴 소리가 제 머릿속을 파고드는 것 같았고, 자욱한 먼지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박혀 제 영혼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매일같이 불려나가 인부들의 잡심부름부터 청소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돈이 한 장 한 장 타일이 되고 벽지가 되고 번쩍이는 조명이 되는 과정을 맨눈으로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장에 나올 때마다 팔짱을 낀 채 여왕처럼 서서 지시만 내릴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공은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어떠냐? 내가 안목이 있으니 가게가 이렇게 훤해지는 거다. 특히 이 자리가 명당이야, 명당. 내가 이걸 계약한 게 신의 한 수였다니까. 시어머니는 새로 들어온 주방 집기를 행주로 닦고 있는 제게 다가와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글쎄, 건물주 쪽 부동산 대표가 나를 보더니 사람이 참 복스럽게 생겼다잖아.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냐면서 임대료를 시세의 반값으로 깎아주더라니까. 진짜 건물주는 얼굴도 안 비추는 어마어마한 부자라던데 그 대리인이 아주 싹싹하고 일도 잘해. 역시 사람은 관상이 좋아야 해. 너는 평생 가도 이런 복 못 누린다. 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길을 닦아주는 거야. 감사한 줄 알아. 저는 대답 대신 행주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돈이 누구의 돈인데? 엄마의 평생이 담긴 돈으로 얻은 가게를 마치 자신의 능력과 복으로 얻은 것이냥. 떠드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차가운 스테인리스 조리대를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씨 좋은 건물주 대리인 자랑은 동네방네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미용실에서, 찜질방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신의 행운을 과시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동산 대표가 다 있더라니까. 깐깐하다고 들었는데 마음은 아주 비단결이야. 나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야 한다면서 보증금도 깎아주고 렌트프리까지 줬지 뭐니. 다 내가 착하게 산 덕 아니겠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과연 그런 대리인이 존재하기는 할까? 하지만 남편은 제 의심을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꼬여서 생각해?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은 거야. 엄마가 복이 있으시니 그런 사람을 만난 거지. 당신처럼 의심만 많아서는 될 일도 안 돼. 결국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인테리어 가게를 돌며 타일을 고르고 조명 가게에 가서 견적을 받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가게에 놓을 의자 샘플을 받아오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문득 시어머니의 식당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신축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빌딩이 뼈대를 드러낸 채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저런 건물을 짓는 걸까? 막연한 감탄과 함께 제 신세를 향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거대한 빌딩을 짓는데 나는 고작 작은 식당의 의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의자 샘플을 받아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가기 위해 조금 전 그 거대한 신축 공사 현장 앞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무거운 의자 샘플을 양손에 들고 낑낑대며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입구, 안전모를 쓴 현장 소장과 나란히 서서 거대한 도면을 가리키며
무언가 지시하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짙은 남색 코트, 흐트러짐 없는 단호한 자세,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니, 엄마일 리가 없었습니다. 늘 무릎 나온 몸빼 바지에 시장에서 사온 값싼 티셔츠만 입던 우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단정한 어깨선, 우아하게 든 손가방, 고개를 살짝 돌릴 때 드러나는 기품 있는 목선까지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말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재는 최고급으로. 회장님? 그 호칭에 제 머릿속은 더욱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자 샘플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제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느려 터져? 당장 안 튀어와? 네, 어머님.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허둥지둥 전화를 받느라 잠시 고개를 숙였다 다시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공사 현장을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는 여전히 분주한 인부들과 소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헛것을 봤나? 저는 홀린 사람처럼 횡단보도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저런 어마어마한 빌딩 공사 현장에 엄마가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헛것을 본 거야. 엄마는 지금쯤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실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웬일이야? 엄마 뭐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럼 아픈 데가 어디 있어? 엄마는 쌩쌩하지. 지금 막 저녁 준비하려고 쌀 씻고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역시나. 엄마는 집에 계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우리 딸 가게 일 때문에 힘들지?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야 한다. 알았지? 엄마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 내가 헛것을 본 거야. 내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해서 나도 모르게 엄마를 닮은 사람을 보고 착각한 거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내저으며 애써 그 잔상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의자 샘플을 주워들고 다시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압도적이었던 빌딩, 현장 소장의 깍듯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우아하고도 단호했던 뒷모습. 저는 먼지 자욱한 공사 현장을 지나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들어가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신 차리자, 이서윤. 더 이상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냥 닮은 사람이었던 거야. 하지만 제 심장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 본 게 맞을까?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 박경잔의 진수성찬이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풍선 아치가 가게 입구를 장식했고
시어머니가 초대한 수십 명의 손님들로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식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빈 접시를 치워야 했습니다. 이 화려한 개업식의 유일한 하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채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여왕처럼 행세했습니다. 어머, 김 사장님 오셨어요? 아이고, 이 귀한 분이 누추한 곳까지. 다 제 복이죠. 인테리어 끝내주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손으로 한 거야. 내 안목이 좀 뛰어나잖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인테리어 비용이 누구의 돈으로 치러졌는지, 저 화려함 뒤에 어떤 눈물이 숨어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꼭 붙어서 마치 자신이 가게 주인이라도 되냥 어깨를 으쓱이며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 속에서 저만 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손님들을 치르고 있는데 가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것을 겨우 사들인 얌전한 투피스 차림에 작은 화분 하나를 품에 안은 모습, 화려한 하객들 틈에서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도 소박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엄마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한 발 빨랐습니다. 엄마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성큼성큼 다가가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사부인은 이제 오셨어요? 다른 손님들은 다들 양손 가득히 뭘 사들고 왔는데 고작 그거 하나 달랑 들고 오셨네. 우리 가게 격 떨어지게. 주변의 시선이 모두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안사돈, 개업 축하드려요. 가게가 아주 훤하고 좋네요. 대박 나세요. 됐고, 저기 구석에라도 가서 조용히 앉아 계세요. 괜히 손님들 다니는 길목 막지 말고. 시어머니는 엄마의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예, 서윤아. 너는 거기서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와서 일 안 해? 저는 입술을 깨물며 엄마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마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 친정엄마래. 어머, 행색이 좀 그러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엄마는 더 비참해질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 아이가 가게 안을 뛰어다니다가 테이블에 부딪혔고 테이블 위에 있던 오렌지 주스가 바닥에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 엄마가 허둥지둥 휴지를 찾았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개업 첫날부터 재수 없게. 시어머니는 바닥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무언가 재미있는 생각이라도 난 듯 눈을 빛내며 가게 구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색하게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엄마가 있었습니다. 사돈. 시어머니의 부름에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돈, 남의 개업식 와서 멀뚱히 있지만 말고 바닥 걸레질이나 좀 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걸레질?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걸어가 창고에서 대걸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엄마의 손에 억지로 걸레를 쥐어주었습니다. 자, 사돈은 할 일도 없으니 이거나 좀 닦아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런 거 가지고 격식 차릴 필요 없잖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걸레 자루를 든 채 굳어버린 엄마의 모습과 그 앞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시어머니의 잔인한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며 달려나가려 했지만 남편이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가만 있어. 너까지 나서서 일 크게 만들 거야? 그냥 못 본 척해. 이걸 어떻게 못 본 척해? 저 사람이 당신 엄마잖아. 당신 엄마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안 보여? 저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누가 저렇게 초라하게 하고 오래? 엄마 체면도 좀 생각했어야지. 그냥 오늘 하루만 참아. 별일 아니잖아. 별일이 아니라고요?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힘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니 바닥에 오렌지 주스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물범벅이 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순간 깊고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허리를 숙여 대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하는 소리만이 가게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엄마의 구부정한 등이 만드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영원 같던 시간이 흐르고 엄마가 마침내 허리를 폈을 때였습니다. 딸랑. 가게 문에 달린 종소리가 그 순간 마치 천둥 소리처럼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가게 입구를 가득 메울 만큼 거대한 축하 화환을 들고 힘겹게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서양난과 백합이 풍성하게 어우러진 지금까지 가게에 도착한 그 어떤 화환보다도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화환을 든 남자들은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가장 잘 보이는 가게 중앙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멈춰선 곳은 바로 대걸레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우리 엄마의 바로 앞이었습니다. 저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저런 거대한 화환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미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고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 화환을 내려놓은 남자 중 하나가 시어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경자 사장님 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보내시는 분께서 가게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했던 표정을 금세 지우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엄마를 모욕하던 그 입으로 꿀이 떨어질 듯 달콤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걸 누가 보냈답니까? 이렇게 크고 좋은 걸 역시 나 박경자를 아는 사람들은 급이 다르다니까. 어디 보자, 리본에 뭐라고 쓰여 있나? 시어머니는 과시적으로 허리를 숙여
화려한 꽃들 사이로 길게 늘어진 하얀 리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리본의 오른쪽에는 춥게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상투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왼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대한부동산 대표이사 최정숙? 시어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듯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푸아악 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최정숙? 아이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해도 단단히 하셨네. 우리 사부인 이름이랑 똑같잖아. 사부인이 보낸 거요? 아이고, 농담도 잘하셔. 이런 비싼 걸 보낼 돈이 어디 있다고. 보나 마나 동명이인이겠지. 아니면 누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장난을 쳤거나. 시어머니는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주위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이 눈치 없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칼로 저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달 온 남자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말을 바로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배송했습니다. 이 화환을 보내신 분은 대한부동산의 대표이사님이신 최정숙 대표님이 맞습니다. 뭐, 대한부동산? 그게 어디 있는 부동산인데?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구먼. 당신들 지금 장난해? 다른 가게로 갈 걸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차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남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엄마가 들릴 듯 말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낸 게 맞습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다시 한번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저와 남편 그리고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사부인이 이걸 보냈다고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제정신인 걸 떠나서 사부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보내요. 그리고 저기 쓰여 있잖아. 대한부동산 대표이사. 사부인이 언제부터 부동산 대표이사였어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배달 온 남자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싸늘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 최정숙 대표님께서는 대한부동산의 창업주이시자 현재 강남 일대의 빌딩 수십 채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자는 잠시 말을 끊고 가게 전체를 천천히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쐐기를 박듯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의 실소유주, 즉 사장님께서 계약하신 건물의 주인이십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가게 안을 지배했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건물주, 시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복스럽게 생겼다며 임대료를 반값에 깎아주었다던 그 마음씨 좋은 건물주. 그 건물주가 지금 눈앞에서 대걸레를 손에 든 채 초라하게 서 있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모욕했던 사돈, 바로 우리 엄마라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그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아무런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몇 번이고 달싹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대한 화환의 리본과 대걸레를 든 엄마의 얼굴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대한부동산 대표이사 최정숙이라는 선명한 글씨와 늘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무시했던 사돈의 얼굴이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는 듯이 하객들은 이제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비현실적인 드라마를 경악과 충격 속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남편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거대한 역전의 서막을 알리는 통쾌한 희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충격으로 하얗게 굳어버린 시어머니를 향해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것을,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싸늘하고도 깊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을,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시어머니 박경자였습니다.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엄마를 가리키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당신들이 지금 짜고 나를 속이는 거지. 그래, 우리 며느리가 시킨 게 틀림없어. 저 여자가, 저 가난뱅이 사돈이 건물주일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환을 배달 온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침착하고 기계적인 태도가 오히려 상황의 비현실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장님께서 못 믿으실 것 같아 최정숙 대표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남자는 봉투에서 등기부등본 한 통을 꺼내 시어머니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소유자 최정숙이라는 이름과 함께 엄마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차갑고 명백한 법적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등기부등본의 글씨를 미친 듯이 쫓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정숙이라는 세 글자가 그녀의 망막에 박혀 그녀가 평생 쌓아 올린 오만과 편견의 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사실임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방금 전까지 여왕처럼 군림하던 시어머니가, 그 오만하던 박경자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과 번쩍이는 보석들이 바닥에 먼지와 뒤엉켜 초라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의미를 잃고 그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소품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때 대걸레를 조용히 벽에 기대어 놓은 엄마가 싸늘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시나요, 박 사장? 박 사장. 엄마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사부인이나 안사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낯설고 차가운 호칭의 변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역전되었음을 알리는 서늘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시어머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엄마의 낡은 구두 소리가 가게 바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시어머니의 어깨는 움찔거리며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그녀는 압도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바로 앞에 서서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10년간의 서름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그래서 더욱 무서운 무관심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내 딸이 박 사장 댁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내 딸이 당신 아들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서름과 멸시를 견뎌왔는지 짐작이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사부인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자존심을 긁어모으듯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엄마의 서늘한 목소리가 그 말을 얼음장처럼 잘랐습니다. 조용히 하시지요, 사부인. 지금 오해라고 하셨습니까?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군요. 엄마는 바닥에 쏟아졌던 오렌지 주스 자국을 구두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부인께서는 방금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제게 걸레를 쥐어주셨습니다. 제 기억이 틀립니까? 내 하나뿐인 딸이 제 엄마의 피눈물이 담긴 돈으로 마련해준 이 가게에서 말입니다. 내 딸의 눈물값과 제 모멸감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이제부터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사부인. 사부인. 대표님,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 더러운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와 시어머니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저희 어머니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남편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을 기세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굴하고 추한 모습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니 참으라며 내 팔을 붙잡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권력의 향방이 바뀌자마자 신념도 자존심도 없이 납작 엎드리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경악과 통쾌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할머니가 진짜 건물주였어? 대박이다, 진짜. 어쩐지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군다 했다. 꼴 좋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이거 완전 드라마보다 더하네, 진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지난 10년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그늘 아래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 꿇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굳어버린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김진우 씨.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아까 뭐라고 했지? 별일 아니니 참으라고. 당신 눈에는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께 한 짓이 정말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어? 서윤아,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몰랐어. 장모님이 이런 대단한 분이신 줄은 정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엄마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방금 전에 그 모욕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던 거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우리 엄마가 수모를 겪어도
상대가 강자라면 입 다물고 참아야 했던 거네. 그렇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더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향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 같은 남자랑 당신 어머니 밑에서는 단 하루도 더는 못 살아.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이제 우리 엄마가 가졌으니 더 이상 당신들한테 얽매일 이유도 없겠네. 제 말을 끝으로 가게 안에는 다시 한번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엄마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배달 온 남자들은 조용히 화환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는 엄마를 향해 깍듯이 허리를 숙인 후 가게를 나갔습니다. 축계업 대한부동산 대표이사 최정숙. 그 8글자가 마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가게 중앙에서 서늘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저는 두려움 대신 묘한 기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닫히고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충격과 정적으로 얼어붙었던 가게 안은 제 이혼 선언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엄마에게만 매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절망적인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은. 남편 김진우가 제게 기어오다시피 다가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벌레를 떼어내듯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가난한 친정의 딸이었을 땐 내 모든 게 잘못된 거였고 우리 엄마가 건물주인 걸, 아니, 이제 와서 당신이 잘못한 게 된 거야? 당신의 잘못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모양이지? 제 싸늘한 목소리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엄마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들 이럴 게 아닌 것 같구나. 이 가게는 더 이상 개업식은 못할 것 같고 관계없는 분들은 모두 나가주시지요. 엄마는 하객들을 향해 말했지만 그 시선은 분명히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관계없는 분들.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두 사람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하객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가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북적이던 가게는 순식간에 휑해졌고 남은 것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그 속에서 초라하게 무릎 꿇은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저와 엄마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제 손을 잡고 가게를 나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뒤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 김 실장이 엄마에게 깍듯이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오직 김 실장에게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 들었지요? 네, 회장님. 박경자 씨에게 제공했던 임대료 할인 특약은 오늘부로 파기된 것으로 정식 통보하세요. 다음 달부터는 계약서 원안에 명시된 정상 임대료를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가게의 모든 운영사항은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 빠짐없이 원칙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세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김 실장에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분들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절규와 남편의 애원이 들려왔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장모님, 서윤아, 제발.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의 집으로 돌아온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볼 필요도 남편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퀭한 얼굴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이른 아침부터.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흘러나갔습니다. 장모님, 저 진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밤새 밖에서. 엄마는 대답 대신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가,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내 엄마 좀 설득해줘. 응? 서윤아, 우리 이러지 말자. 다시 이야기 좀 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애원하는 대상이 정말 나 자신일까? 아니면 우리 엄마가 가진 건물과 돈일까? 소란은 한나절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비팀을 불렀고 두 사람은 무단 침입으로 신고당하기 직전에야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장모님 좀 말려줘. 오늘 대한부동산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어. 내용 증명을 보낸대. 내가 장모님한테 한마디만 잘해주면 되잖아. 응? 그래도 10년을 같이 산 정이 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절망 그리고 저에 대한 희미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이 있잖아. 지난 10년간 그는 단 한 번이라도 저와의 정을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 시어머니가 나를 모욕할 때,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그는 늘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나에게 참으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전화 줬구나. 그래, 장모님하고 이야기 좀 해봤어? 아니. 제 단호한 대답에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직 안 해봤다고? 너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당장 가서 말씀드려. 우리 엄마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야.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뭐라고? 서윤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우리가 부부잖아. 부부?
당신 어제 개업식에서 우리 엄마가 걸레질을 할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지? 내 편에 서서 당신 엄마를 말려주기는커녕 내 팔을 붙잡고 참으라고 했던 게 바로 당신 아니었나? 그때 이미 우리 부부관계는 끝났어. 저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감정을 담아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엄마 좀 말려보라는 말, 이제 나한테 하지 마. 난 이제 내 뜻대로 할 거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놀랍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얽매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져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이서윤으로서의 삶. 그 시작점에 저는 엄마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정권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갑과 을의 위치는 완벽하게 역전되었고 공기와 물처럼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던 세상은 지옥으로 변했고 제가 살던 지옥은 고요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대한부동산 법무팀의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 증명이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감정이라고는 단 한 줄도 섞이지 않은 차갑고 명료한 문장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첫째, 임대료 할인 특약의 파기 및 이걸부터 정상 임대료 청구. 둘째, 향후 계약서상의 모든 조항 소음, 위생, 영업시간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및 위반 시 즉각적인 법적 조치 통보. 그것은 나가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통보였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기존보다 2배나 비싼 임대료와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아든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엄마의 집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파트 입구에 자리를 깔고 앉아 오가는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처량하고 비굴한 자세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경멸하던 없고 힘없는 자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외출을 위해 집을 나선 저와 엄마는 아파트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시어머니와 퀭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남편. 사부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장모님, 제발 저희 어머니가 이러다 정말 돌아가시겠습니다. 제발 선처를. 두 사람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지만 엄마는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한마디를 던졌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법과 원칙대로. 엄마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이 못된 것. 내가 내 엄마를 사주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감히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경비원들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제지하는 사이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윤아, 제발 우리 엄마 좀 봐. 저러다 정말 큰일 나. 내가 장모님께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응? 장모님은 내 말은 들으실 거 아니야. 내 말을 들으실 분이었으면 애초에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게 놔두지도 않으셨겠지. 비켜. 저는 차갑게 그를 밀치고
엄마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경비원들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는 시어머니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은 남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의 회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저를 위해 엄마는 비서실 소속으로 작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이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저는 매일매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일하는 회사 로비까지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서는 제 앞을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막아섰습니다. 서윤아.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발 이러지 마, 서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다 버리고 당신한테만 잘할게. 응? 우리 사랑했잖아. 사랑? 저는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너무나도 생경하게 들렸습니다. 사랑?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뭔데? 힘 있는 장모님한테 잘 보여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내가 가진 배경을 이용해서 당신 인생 역전하고 싶은 마음? 미안하지만 둘 다 내가 원하는 사랑은 아니네.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는 그냥 너라는 사람이. 그만해.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라는 사람을 사랑했다면 우리 엄마가 건물주가 아니었을 때도 내 편이 되어줬어야지. 당신 어머니가 나를 멸시하고 우리 엄마를 모욕할 때 당신은 침묵했어. 아니, 동조했지. 당신의 사랑은 강자 앞에서만 작동하는 비겁한 계산일 뿐이야. 제 단호한 말에 주변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 내 엄마 돈 많아서 좋겠다. 이제 나 같은 건 눈에도 안 들어오겠지. 결국 그의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 당신 같은 건 눈에도 안 들어와.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돈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이야.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사과한 뒤 돌아섰습니다. 미안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먼저들 가세요. 이서윤. 야, 이서윤. 너 거기 안 서. 뒤에서 저를 부르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도 그의 어머니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직 제 자신의 힘으로, 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난 10년의 지옥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힘의 역전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주변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어머니 박경자 씨처럼 자신이 가진 작은 권력을 당연하게 휘두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난 세월 주인공 서윤 씨처럼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참고 견뎌온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주인공의 어머니 최정숙 여사처럼 힘을 가졌을 때 비로소 상대를 용서할 수도 혹은 단호하게 심판할 수도 있는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매듭짓고 앞으로 나아갈지는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제는 끊어내야 할 낡은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랫동안 전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통쾌하고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부당함 없는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